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자 대동맥인 부산항 신항. 거대한 크레인이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할 이곳에 낯선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쌓여있는 컨테이너 탑들은 수출될 날을 기다리는 희망의 증거가 아니라 갈 곳을 잃고 적체된 우리 경제의 동맥경화를 보여주는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수출만이 살 길이다라는 절대 명제 아래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일궈낸 주식회사 대한민국. 그러나 지금 그 성공 신화를 견인해온 강력한 엔진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는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만성적인 질병처럼 고착화되었고 우리가 자랑하던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의 신호가 아닙니다. 50년간 쉼없이 달려온 한국 경제의 성장판이 닫히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도 섬뜩한 경고음입니다. 이 위기의 중심에는 바로 반도체가 있습니다.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며 한국 경제를 먹여 살려온 산업의 쌀. 하지만 그 쌀독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창고에는 팔리지 않은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글로벌 반도체 가격은 끝을 모르고 추락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반도체 겨울이라고 부르지만 지금의 상황을 단순한 계절적 순환이나 경기 사이클의 하강 국면으로만 해석하기엔 너무나 위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요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인 파열음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 G2의 패권 전쟁이라는 거대한 고래 싸움 사이에서 한국이라는 새우의 등은 이미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복합적인 위기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달러가 없어서 발생한 급성 심정지였다면 지금의 위기는 달러를 벌 능력을 상실해가는 만성 신부전증과 같습니다. 환율은 1,400원대를 넘나들며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고 수출 부진은 곧바로 국내 기업의 투자 위축과 고용 한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이라는 착시 현상에 가려져 있던 우리 경제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쇠락의 길을 걸었던 수많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이 다큐멘터리는 수출 한국이 마주한 절체절명의 위기, 그 차가운 현실을 해부하고 생존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 얼마 남았는지 냉정하게 진단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먼 나라,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당신의 일자리와 자산을 위협하는 실존적 공포에 관한 기록입니다. 위기의 징후는 추상적인 느낌이 아니라 차갑고도 명확한 데이터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지표는 바로 무역수지입니다. 과거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던 무역수지가 이제는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특성상 유가 상승 시기에 일시적 적자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양상은 다릅니다. 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선 이후에도 대중국 수출 급감과 반도체 수출 부진이 겹치면서 구조적인 적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 뼈아픕니다. 달러를 벌어들이지 못하는 국가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그 신용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바로 원화 가치의 하락, 즉 환율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심리적 저지선이라 여겨졌던 원달러 환율 1,400원이 이제는 일상이 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밀어올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이는 가계의 실질 소득을 갉아먹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러한 환율 불안은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손발을 묶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미국 연준, 패드, 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금리를 낮출 수는 없습니다.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마음껏 올릴 수도 없습니다. 19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딜레마 속에서 시장의 유동성은 빠르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돈맥 경화, 크레디트 크런치 현상이 심화되면서 흑자를 내는 건실한 기업들조차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도산할 수 있는 공포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신호는 대한민국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시데스,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의 상승세입니다. 평소에는 대중의 관심 밖에 있는 이 지표가 들썩인다는 것은 월가, 올스트리트의 냉혹한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방증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현재의 실적만을 보지 않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 잠재력의 저하,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실적 부진이 아니라 한국 주식 시장 전체의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떠나는 셀코리아가 지속될 경우 우리는 1997년이나 2008년과는 또 다른 형태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복합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의 본질을 파고들면 우리는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선 거대한 지정학적 충돌, 바로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벼랑 끝 대결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른바 안미경중의 줄타기 외교를 통해 실리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그 모호한 균형의 시대는 종말을 고했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산업의 쌀을 넘어 21세기의 석유, 즉 국가안보의 핵심 전략 물자로 격상되었습니다. 미국은 칩사 동맹을 통해 한국을 자국 공급망에 완전히 편입시켜 중국을 고립시키려 압박하고 있고, 이에 맞선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가속화하며 한국산 반도체를 맹렬한 속도로 자국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고래 싸움에 등 터진 새우가 아닌 양쪽 거인에게 동시에 쥐어짜이는 너클해커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중국 공장에 첨단 장비를 반입하지 못하게 된 삼성전자와 스카이닉스의 고민은 기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파동은 매우 정교하고 파괴적인 메커니즘을 따라 확산됩니다. 반도체 수출이 꺾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대기업의 실적 감소로 끝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스카이닉스는 대한민국 법인세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거대 납세자입니다. 이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하면 정부의 세수에 거대한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이미 현실화된 세수 펑크 사태는 정부의 재정 지출 여력을 제한하고, 이는 경기 침체기에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타이밍을 놓치게 만듭니다. 재정 정책의 마비는 결국 내수 침체의 골을 깊게 만들고, 이는 다시 기업의 투자 위축과 고용 한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 즉 네거티브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게 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낙수 효과의 실종이 불러올 지역 경제의 붕괴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수만 개의 1차, 2차 협력 업체들과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의 생산 라인이 멈추면 장비, 소재,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매출은 즉각적으로 증발합니다. 수원, 평택, 용인, 이천 등 이른바 반도체 벨트 지역의 상권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성과급 잔치가 사라진 직장인들은 지갑을 닫고 식당과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도미노처럼 이어집니다. 수출의 위기가 협력업체의 위기로, 다시 지역 상권의 위기로, 마침내 국가 재정의 위기로 전이되는 이 연쇄 반응은 한국 경제가 특정 산업에 얼마나 위험할 정도로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 반도체라는 단 하나의 기둥이 흔들릴 때 국가라는 거대한 집 전체가 어떻게 기울어질 수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제조업의 위기와 구조적 침체는
30년 전 이웃나라 일본이 걸었던 길과 소름 돋을 만큼 닮아 있습니다. 1980년대 전자제국이라 불리며 소니와 파나소닉을 앞세워 세계 시장을 호령했던 일본.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고 미국의 견제와 후발주자들의 추격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러나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인한 엔고 충격과 미길 반도체 협정이라는 지정학적 철퇴를 맞으며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한국 기업들에게 메모리 반도체 주도권을 내어준 일본은 이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 복합 불황의 터널로 진입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미중 갈등 사이에서 겪고 있는 샌드위치 상황은 당시 미길 무역 마찰 속에서 일본이 처했던 상황의 대자비와도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당시 일본은 내수 시장이라도 탄탄했지만 지금의 한국은 내수마저 취약한 수출 올인 구조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더 큽니다. 다른 글로벌 사례들도 우리에게 서늘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는 석유라는 단일 자원의 국가 경제의 90% 이상을 의존했습니다. 유가가 고공행진을 할 때는 지상낙원과 같은 복지를 누렸지만 유가가 폭락하고 미국의 경제 제재가 시작되자 국가는 순식간에 파탄났습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속에서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중산층은 쓰레기통을 뒤지는 빈민으로 전락했습니다. 유럽의 병자라 불렸던 그리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 기반 없이 관광업과 해운업에만 의존하며 방만한 재정을 운영하다가 2008년 금융위기의 파도를 넘지 못하고 국가부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외부 충격과 만났을 때 한 국가의 시스템이 얼마나 허무하게 붕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들입니다. 그렇다면 1997년 대한민국의 IMF 위기는 어땠습니까? 당시 우리는 기업들의 무리한 차입 경영과 단기 외채 관리 실패라는 내부 요인이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 기업들은 그때보다 재무적으로 훨씬 건전해졌지만 위기의 진원지가 죄부에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패권 전쟁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흐름이라는 점에서 대응하기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튀르키예, 터키, 가 에르도안 대통령의 독단적인 저금리 정책으로 리라와 폭락을 겪은 것처럼 정책적 오판이 더해진다면 우리 또한 제2의 외환위기를 겪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글로벌 경제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혁신을 멈춘 국가는 예외 없이 역사 속으로 퇴장하거나 이르 국가로 전락했다는 냉혹한 사실을 말입니다. 수출 전선에서 들려오는 파열음은 이제 기업의 재무제표를 넘어 대한민국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가장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은 바로 투자의 실종입니다. 반도체 호황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매년 수십조 원을 쏟아부으며 진행했던 평택과 용인의 거대한 공장 건설 현장들이 멈춰 서거나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기업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 현장의 타워 크레인이 멈추면 그곳에 철근과 시멘트를 대던 자재업체, 인력을 공급하던 인력사무소, 그리고 현장 노동자들을 상대로 장사하던 한바집 식당까지 줄줄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수출 대기업의 설비 투자, 캐펙스, 축소는 하청 업체들의 매출 절벽으로 이어지고 이는 실물 경기 전체를 급속도로 냉각시키는 승수 효과, 멀터플라이어 이펙트의 역습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고용시장의 질적 붕괴로 이어집니다.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높은 임금을 통해 중산층을 형성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그러나 수출 겨울이 길어지면서 제조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동결하거나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갈망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정규직 문은 좁아지고 그 자리를 단기 계약직이나 플랫폼 노동과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소득의 안정성이 무너진 가게는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백화점의 명품관은 여전히 붐빌지 몰라도
서민 경제의 척도인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장바구니는 가벼워졌고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수출 부진이 내수 침체를 부르고 내수 침체가 다시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대자형 불황의 그림자가 우리 일상을 덮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암울한 것은 이러한 침체가 장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수출 대기업이 흔들릴 때 현금 보유량이 넉넉한 상위 계층은 고금리 예금이나 채권 투자로 자산을 불릴 기회를 얻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고물가와 고금리의 이중고 속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립니다. 이른바 K자형 양극화가 고착화되면서 사회적 갈등 비용은 치솟고 경제 성장의 동력인 중산층은 얇아집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수출이 늘면 낙수 효과로 온 국민이 잘 살게 된다고 가르쳤지만 지금 우리는 수출이 멈췄을 때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져 나가는 잔혹한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한파는 단순한 산업의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중산층 붕괴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경제 태풍이 몰려오고 있지만 정작 우리를 지켜줄 방파제를 쌓아야 할 정부와 중앙은행의 손발은 꽁꽁 묶여 있습니다. 과거 위기 때마다 등장했던 정가의 보도, 즉 금리 인하와 대규모 재정 풀기라는 카드가 이번에는 무용지물이거나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정책의 딜레마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미국 연준, 패드, 과외 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인 2%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교과서대로라면 금리를 올려 환율을 방어하고 자본 유출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1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금리 인상은 곧 경제 주체들의 연쇄 파산을 의미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면서도 실제 행동은 동결을 유지하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통화 정책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길을 잃은 형국입니다. 재정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부진은 곧바로 사상 초유의 세수 펑크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와 스카이닉스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나라 국가는 비어버렸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풀어 적자 재정,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는 케인스 학파의 이론은 지금 한국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국가 채무가 급증한 상태에서 추가 국채 발행은 국가 신용도 하락을 부를 수 있고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운 정부의 철학궤도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는 지출을 줄이는 긴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가뜩이나 얼어붙은 내수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수출이 안 되면 내수로 버텨야 하는데 정부가 내수를 부양할 실탄, 돈, 이 없는 초유의 상황, 이것이 바로 2024년 대한민국 경제정책이 직면한 불가능한 삼위일체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무력감은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환율이 1,400원을 뚫고 올라가도 외환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것을 투기 세력들은 간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위기가 터져도 정부가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건설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경기가 반등할 것이라며 상저하고를 주문처럼 외치고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이를 희망 고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낙관적인 전망이 빗나가고 셀자형 침체가 현실화될 경우 정책 당국이 꺼낼 수 있는 다음 카드가 없다는 사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금리나 환율 숫자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리스크일지도 모릅니다. 거시 경제의 파고가 아무리 높아도 결국 그 파도가 덮치는 곳은 개인의 삶, 바로 우리의 식탁입니다. 수출 한국의 위기라는 거창한 담론 속에서 개인이 생존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냉철한 현실 인식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자고 나면 집값이 오르고 주식 계좌가 불어나던 자산 증식의 시대,
에러 오브 에세트 인플레이션는 저물었습니다. 이제는 내 자산을 얼마나 불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방어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과거와 같은 저금리 레버리지 투자는 이제 생존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최우선 순위는 현금 흐름, 캐시플로의 확보입니다. 자산의 규모, 사이즈에 집착하지 말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현금의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유동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무리한 대출을 일으켜 부동산이나 주식에 자금을 묶어두는 것은 다가올 셀자형 침체의 늪에서 탈출할 수 없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디레버리징, 딜러베리징, 부채 축소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변동금리 대출은 가계 재정을 파탄낼 수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투자를 위한 대출은 과감히 상환하고 고정 지출을 줄여 가처분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그 어떤 재테크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것입니다. 또한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는 국가의 통화 가치는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산의 100%를 원화, KRW로만 보유하는 것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과 같습니다. 기축통화인 달러나 위기 시 가치가 보존되는 금과 같은 안전 자산의 비중을 늘려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구매력 손실을 방어하는 테크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 필수 교양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서고 고용시장이 얼어붙는 시기, 가장 강력한 자산은 바로 나 자신의 경쟁력입니다. 회사가 혹은 국가가 나의 평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속한 산업이 사양산업은 아닌지, 나의 직무가 AI나 자동화로 대체될 위험은 없는지 냉정하게 진단하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통해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는 것은 자본이 많은 자가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자입니다. 지금의 혹한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겠지만 거품이 꺼지고 본질 가치가 드러나는 이 시기에 현금을 확보하고 내실을 다진 사람에게는 훗날 자산 가격이 바닥을 칠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빈생의 반전 카드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거대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우리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았던 패스트 팔로워 전략과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은 이제 그 유효기간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부산항에 쌓인 컨테이너와 텅 빈 반도체 창고가 보내는 신호는 명확합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경랑과 인구 절벽이라는 내부의 구조적 붕괴가 맞물린 지금,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반도체 경기는 언젠가 다시 좋아지겠지, 정부가 알아서 해결하겠지라는 안이한 낙관론은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우리를 서서히 죽음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1997년의 위기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듯 지금의 위기 또한 우리 경제의 DNA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집착을 넘어 미래 먹거리를 위한 과감한 R&D 투자와 규제 혁파로 기업들이 다시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은 초격차 기술만이 살길임을 자각하고 뼈를 깎는 혁신으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대체 불가능한 기술 권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들은 고성장의 환상에서 깨어나 저성장이라는 뉴노멀을 받아들이고 각자 도생의 생존력을 키워야 합니다. 위기는 위험, 데인저과 기회, 아퍼투너티가 공존하는 시간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차가운 반도체 겨울이지만 이 겨울이 얼마나 길어질지, 그리고 봄이 왔을 때 누가 가장 먼저 꽃을 피울지는 전적으로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마칩니다. 수출 한국의 신화가 저물어가는 지금, 우리는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사라질 것입니까? 아니면 파도를 타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까? 골든타임이 모래시계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공포에 떨 때가 아니라 냉철하게 직시하고 치열하게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